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확진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2년 8개월 만입니다. 네, 전국 가금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주간 인근 농장 200여 곳에 이동이 제한됐고 농가들은 집중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년 8개월 만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의 철새도래지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충남 아산에서 AI가 확진된 이후 2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항원은 H5N8형으로 연초부터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AI와 같은 유형입니다. 전국의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 농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후 짧게는 4일, 길게는 보름 뒤 가금 농장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즉각 출입과 이동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항원이 검출된 분변 채취 지점 반경 500m 안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고 야생조류 방역대인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 188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1일까지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또 전국의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 방역관리지구 안의 소규모 농장에선 다른 농장의 가금류를 구입하거나 팔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운영을 중단하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살아있는 71령 미만 병아리와 오리의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천안시는 방역 작업을 벌인 데 이어 철새들의 농장 접근을 막기 위해 농경지 경운 작업, 하천보 개방 작업, 레이저를 활용한 철새 퇴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역에 농경지 경운 작업을 들어가요. 철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모래톱이나 이런 데에 철새 분변이 있어서 낚시객들이 밟고 물리적 전파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에 물을 개방을 해서 한번 좀 쓸려내려 보낼 거예요. 농식품부는 오염 지역인 철새 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철새 도래지에 통제 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보유한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 103곳을 집중 소독할 방침입니다. 가금 농장에 대한 차단 방역도 강화합니다. 축산 차량의 가금 농장 출입을 원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마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다며 가금 농장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 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분들께서는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농장 방역 수칙을 철저히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집 사육하는 가금류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이 큰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촌 인구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 인력들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수환 기자입니다. 40세 미만 청년 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70세 이상 농가 인구가 전체의 33.5%, 60대 이상 농가 인구가 59.9%인 것으로 집계돼 농촌 인구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농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할 청년 농가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0년간 40세 미만 청년 농가 수 추이를 살펴보면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청년 농가 수가 지난해에는 6,800여 가구밖에 남지 않아 10년간 무려 8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막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들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만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면 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정운천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의무 영농 기간까지 종료된 청년농에 대한 사후 관리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책보다는 청년농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3년 동안 주어서 3,24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해도 미래의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항상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청년농 지원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학 기간 중 다양한 지원을 받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보다 농촌에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농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농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촌의 돌파구로 거론되는 청년농 육성 정책.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후 전문적인 후계농으로 성장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농민들이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최근 스마트팜 등 신기술 보급으로 농심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농심보의 재정난으로 신규 보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심부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 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스마트팜 등 기술 농업의 확대로 농심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문제는 농심보의 운용 배수가 위험 수위로 치달으며 보증 전면 중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심보 현황 자료를 파악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농심보 기본재산은 9,808억 원에 보증 잔액 16조 5,463억 원으로 운용 배수가 16.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태로 올해 말이면 운용 배수가 18.9배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심보의 법정 최대 운용 배수를 20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심보가 법정 운용 배수인 20배를 초과할 경우 농어민들은 더 이상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에 농심보 보증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농심보 출연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가 지금 농심보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어떻게든 기재부하고 잘 협상하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농심보의 건전성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내 산업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업을 위한 공적 기금인 만큼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자동적으로 출연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심보의 건전성 위기는 정부의 기금 출연 중단과 회수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농심보 건전성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농심보 기금은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정부는 2011년 기금이 안정화됐다는 이유로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존 출연금을 1조 6천억 원이나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운용배수 위기가 찾아온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 원만 추가 출연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농심보 출연금도 1,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회수에만 적극적이고 출연은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운용 배수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운영 배수가 높아질 경우에는 정부가 출연금을 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정부가 기존에 이제 회수했던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몇 년 평균 어느 정도 출연은 좀 가져가야 된다는 거를 운용 지침으로는 좀 넣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농심보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심보 건전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축의 분뇨 이동을 제한하는데 인접 지역이나 동일한 생활 권역을 제외하곤 권역 밖으로의 이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특별 방역대책 기간 중 가축의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분뇨 운반 차량이 권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 권역인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거친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의 이동은 허용합니다. 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그리고 전남 전북은 동일 생활 권역으로 간주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도 가축 방역 기간에 이동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요, 가축 방역관이 농장을 방문해가지고 먼저 사육 가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검사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 승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자체에도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강원에서는 지역 내 분뇨 이동만 가능합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 차량에 부착된 GPS 이동 정보를 활용해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조치는 이달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공고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시간입니다. 첨단 설비가 일손을 덜어준다는 것, 바로 스마트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물 재배는 스마트팜에 맡기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는 청년 농부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여주시의 딸기 스마트팜을 손현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30대 청년 농부 오성일 대표가 운영 중인 1,800제곱미터 딸기 온실. 딸기 모종마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2달 뒤에는 잘 익은 설향 딸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은 기존에 사람이 해야 했던 딸기 생육 관리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했습니다. 천창과 환기팬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온실 내부 온도를 조절하고 물과 양분을 섞은 양액도 하루 3번 이상 적정 시간에 공급됩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할 일은 그만큼 적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어떤 삶과 또 일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이 스마트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던가 아니면 출퇴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자동 설비를 움직이는 건 통합 제어 시스템에 수집되는 재배 환경 데이터입니다. 온실 안에 총 4개 설치된 센서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를 1분에 1번 측정해 전송해주면 그 데이터 값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 설비들이 움직이면서 생육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딸기 평균 수확량은 3.3제곱미터당 8kg 정도인데 이 농장은 3.3제곱미터당 18에서 19kg을 수확하는 등 생산성이 높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농부가 딸기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다 판단을 내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희 스마트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원예 컨설턴트들에게 제공이 되면은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 교육생입니다. 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이 사업을 통해 교육받은 뒤 3년 전 직접 스마트팜을 세워 딸기 체험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체험객들은 1인당 1,000원의 입장료만 내고 딸기를 마음껏 수확하고 수확한 딸기는 1kg당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딸기 판매 가격은 1kg당 2만 원대로 높은 수준이지만 체험객들은 이 농장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뿐 아니라 편안한 휴식 시간까지 보낼 수 있어 호응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체험하는 과정에서 딸기가 유난히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어떤 환경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2번, 3번, 많게는 4번까지도 농장을 재방문하시는 것들을. 오 대표는 앞으로 딸기잼과 같은 가공식품 판매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덕분에 딸기 재배에 노동시간이 덜 드는 대신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사업을 구상할 여유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간과 경영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S 뉴스 손윤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에 태어난 고인은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취임해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는 장례 기간 내내 정재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6일 농업계를 대표해 빈소를 찾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삼성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발전시킨 고인의 업적을 기리며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농업계를 대표해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운영자를 오늘 11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경우 읍면 지역에 소재하며 돌봄 영유아가 3명에서 20명인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며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지자체 또는 위탁법인 단체입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관할 시군을 통해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간척지에서의 밭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간척지나 습지 등 연약 지반에 적합한 간척지 겸용 트랙터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간척지 겸용 트랙터는 뒤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추가 바퀴를 달아 접지력을 높이고 추가 바퀴를 뗐을 경우엔 논이나 밭 등 일반 포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밭작물의 간척지 재배가 확대되도록 국내 간척지 등에 적합한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논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딸기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서량 등 바이러스 없는 우량 딸기묘 11만 주를 공개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량 딸기묘는 서량, 킹스베리, 숙향 등으로 바이러스나 토양 전염균이 제거돼 일반 묘보다 10에서 15%의 수확량 증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딸기 재배 농가로 희망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논산 농기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초급부터 심화 과정까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도전 베란다 텃밭 시간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오늘 도전 베란다 텃밭에서는 4번째 순서로 김장채소 재배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년 이맘때면 돌아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장인데요. 배추와 무 같은 김장채소도 베란다 텃밭에서 직접 재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베란다 텃밭 전문가 박희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김장철을 앞둬서 그런지 무나 배추 같은 채소들이 유독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혹시 베란다 텃밭에서도 이런 김장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재배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도 배추나 무, 알타리 같은 김장 채소를 재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생강이나 대파, 그리고 쪽파까지 같이 재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김장 채소라고 할 수 있는 배추를 모종으로 같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추를 씨앗이 아닌 모종으로 심어볼 건데요. 배추 모종인데요. 이렇게 잎이 4장, 5장 정도 달려있고
그럼 이 배추가 좀 자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모종을 심어도 그래도 2달 반 정도는 키워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종으로 심었을 때 1달 반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토기가 많이 앉게 하려면 여기를 살짝 네, 노끈으로 묶어주시면 포기 배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대표님 오늘 저하고 처음 이렇게 같이 심어보신 거잖아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좀 잘 심은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처음 치고는 그래도 잘 따라오셨는데 이 모종들이 약간 누워있는 편이어가지고 모종들을 좀 세워서 해주시면 위로 튼튼하게 더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혹시 대표님도 이렇게 배추를 직접 길러서 김치를 담가서 드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포기 배추까지는 아니지만 네. 얼갈이 배추 정도로 해서 한 10포기 정도를 수확을 하고 이제 김장 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같이 키우고 또 수확까지 해서 김장까지 같이 담그니까 굉장히 뿌듯했죠. 저도 얼른 집에 가서 키워서 김치를 담가서 먹어봐야겠네요. 대파부터 무, 배추까지 다가오는 김장철 직접 기른 채소들로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전 베란다 텃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